소유권 이전 전에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그겁니다. 갭투자 이거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박아놨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축 현장들이 좀 난리 났어요. 신축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어가지고 전세 끼고 잔금 치고 대출 받고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어쩌면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이번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서 갭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한 거죠. 애초에 분양 시작부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니까 분양하는 청약률이 떨어진다. 네. 전체 거래량 중에 60%가 넘더라고요. 3040만.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60%의 수요는 감소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래량은 좀 확실히 잡힐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이게 조금 지속성이 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일단 큰 불은 끈 것 같아요. 그죠? 네. 워낙 뭐 명쾌합니다. 대책이 6억 이상은 빌리지 마라. 돈 빌려 집 샀으면 이사 들어가 살아라.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대책, 모든 대책이라는 게 또 손해보거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현금 갖고 있는데 열심히 모아놨고, 한 10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묶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언론은 그래서 고소득 흑수저다.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던데, 고소득 흑수저분들은 손해를 보는가? 손해 볼 것 같은데. 네. 이분에게 좀 여쭤볼까요?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번 대책 조목조목 짚어보고 네. 교수님 우리 부동산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부동산 때문에 죽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젊은 세대고 네, 저도 젊은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 중 한 명인데, 어떤 교수님 해안도 인사이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얽히고 설킨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그 인사이트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 기사들 보면 계약 해지 속출 기사들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심상치 않은 노도강 집값, 부동산의 충격 이래요. 일단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계약 취소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접하시지 못했겠지만 2020년도, 21년도 때 이제 2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폭락할 때 그 피크 시절에 폭락했잖아요. 그 당시에 계약 취소 비율보다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취소 비율이 더 높은 가능성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 유튜버 전문가께서 이미 벌써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보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효과가 강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 분들은 이제 생업에 바쁘시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효과인지 좀 감이 안 오시지만 이 다주택자분들이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러니까 2주택자신데 3년 안에 팔려고 이렇게 사신 분들, 이걸 이제 주로 투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좋았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대책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 생애 최초로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막 들불처럼 번져 나가다가 딱 끊겨지면 느낌이 어때요? 뭔지 모르지만 수영하다 갑자기 숨 멈춘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투자를 하려고 했던 가수요들조차도 다 그냥 일시 정지가 아니라 당분간 이 대책이 유지되는 정지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겠구나라는 판단 들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7월 스트레스 DSR 이거보다 더 강력한데 이게 제가 볼 땐 비수기거든요. 7, 8월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치고 가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엔 비수기를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 바람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전문가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나오면 벌써 빈틈이 보여서 바로 언론이나 유튜버 전문가들 또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이거 얼마 못 가. 2, 3개월 뒤에도 의외로는 뭐가 있어. 이랬거든요. 여러분 발표할 때 기억 더듬어 보시면 이게 참 묘한 기법인데요.
제가 금융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사각지대 플레이를 많이 해요. 이 부분도 이번에 잡았어요. 결정적이게.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대출 금지를 작년 9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작년 9월에 이복현 원장이 주택 가격 너무 올라가고 갑자기 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바로 대출 규제를 던졌거든요. 지금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강했습니다. 뭐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부터 해서 네. 담보대출도 이제 강력하게 조이려고 했더니 김 위원장이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이 바로 엽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지 마라. 자율에 맡겨라. 그리고 자율 규제로 맡겼는데 그 보도가 막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뭐 무슨 우리은행 뭐 막아 뭐 조건부 대출 막아 뭐 이런 것들이 막 네. 한도가 쫙 나오고 KB 딱 나오고 어디 딱 나오면 그럼 신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신한은 안 막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요번엔 신한 쓰면 돼. 그러면 신한이 약간 소진이 됐다. 그럼 여기서 또 묶고 들어가요. 자, 소진이 됐으니까 당연히 묶어야죠. 정책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뚫어줘 버리는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10년 내내 해왔던 겁니다. 이재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뭐 금융계통인 사람은 다 알아요.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잘 아세요. 한 군데는 어디를 살짝 뚫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강력하게 막았어요. 모든 금융권 동시 시행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번 대책이 지금 시장 영향이 지금 뭐 여러 갑론을박이지만 제가 볼 때 네. 계속 유지만 된다라면 올 하반기까지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다만 경제에 부담이 되는 뭐 폭락 이런 거가 왔을 때 대처 방안도 미리 준비를 잘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6개 부동산 네네. 대책보다 더 세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이 하나만 해도 이미 시장을 완전히 잡았다고 보고 네. 이제 추가적인 대책도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요번에 그 인사 임용에서 보면 기재부 차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재부 차관이 오고 나서 금융위원회 약간의 변화 조짐이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보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여러분 서울 주택 가격이 예전에 그 영권 시절에 0.49에 범접하는 한 주에 0.45 상승폭이 떴잖아요. 성동구 0.9 나왔죠. 최고로. 예.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거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던 거를 보시면 준비가 잘 됐잖아요. 딱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호를 강력하게 저는 줬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분들이 이거를 좀 약간 폄하하는데 뭐 주거 사다리 끊었다 이러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땐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일단 6억 이상은 대출 받지 마. 물론 뭐 DSR 규제하면 LTV나 다 규제하면 더 줄어들 텐데 네. 최대한은 6억 이상은 대출 받지 마. 그렇죠. 이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 6억, 8억, 10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아. 근본적으로 그 10억씩 빚내서 집 사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네. 반대편에서는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 12억 이러는데 네. 6억 이상 못 내면 영원히 집 사지 말라는 거냐? 그 앞뒤가 안 맞죠. 네, 지금 그 설명 좀 중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네. 6억 대출 못하면 12억 되는데 그럼 그분은 그럼 돈이 없나요? 돈 없이 집 사겠다는 건가요? 대출을 발상이 받아서 잘못됐잖아요.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죠.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분이 네. 우리가 소득 분위가 5분위까지 있잖아요. 네. 그걸 나눠 보시면 지금 서울의 유주택자 자가 보유율이 48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면 50% 하위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의 소득 수준 다 아시잖아요. 연봉 7천이면 실수령액이 월 얼마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을 다니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네. 한 사람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5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모은 게 뭐 연봉 1억이면 7천 정도 실수령액이니까 네. 세금 빼고 7천에서 2, 300 쓰고 나면은 뭐 3, 4천 나가면 잘해야 3, 4천 모으는 거예요. 엄청 모은 거예요. 그건 진짜 안 쓰고 모은 거거든요. 애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 네, 모아요. 그러면 네. 여기 3, 4억에다가 이 또 부인이라 그럴까요?
여자분이 또 3, 4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요즘 합하면 맞벌이 6, 7억이잖아요. 많이 하니까. 네. 전세값도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소득 분위 중에서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미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그게 안 되니까 네. 전세 대출이라는 매개체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값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은 언제 나왔죠? MB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3억에서 5억까지 올리잖아요. 네. 폭등하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이걸 유지합니다. 네. 왜? 전세 대출이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인 건 다 아는데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엄하게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이 허그의 보증보험 든 손실액이 지금 1년마다 4조 5천억씩 터지잖아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금으로 집값을 전세 대출을 해서 집값을 떠받치고 집값을 더 올리고 그 올린 거를 대출을 이만큼 해줘요? 이게 뭐죠? 스토리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냐? 잘 아시지만 금융산업자본주의의 목적은 이 시중에 있는 국민들의 대출 액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드라마도 있고 이렇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카르텔들이 작업을 하겠어요. 이 굴레에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왔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서야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내수 침체가 드디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서에 IMF에서 이미 선진국 OECD 국가 30 몇 개국하고 한 15개국 해가지고 58개국 조사를 해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를 넘으면 무조건 1% 가계부채가 늘 때마다 0.4%씩 소비가 감소한다는 걸 전 세계에 이미 알려줬고 한은 총재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그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금융 관계자 외에 정책 담당자들도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IMF가 작년, 재작년에 엄청 경고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걸 계속 방치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대출 갖고 왜 못 받게 하냐 이거잖아요, 결론은. 잘못된 대출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요번에 보도자료 전에, 요 발표 전에 한 게 있어요. TF. 현재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주거 안정의 불안감이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총력적으로 주거 안정과 이걸 가계부채를 막아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한 6월 중순에요. 그리고 이게 준비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럼 자 6억이잖아요. 6억이면 자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5억밖에 못 모았어요. 네. 둘이 합쳐서. 그럼 더하면 11억이잖아요. 네. 그럼 11억이면 살 수 있잖아요. 6억 받아서. 서울의 중간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11억 사죠. 네. 그러면 그 위에는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줍줍이 한다? 그거는 그분들 하시라 그러고 나머지는 그럼 11억대로 균형점이 맞춰지겠죠.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 부부가 돈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게 그 수준이면 네. 나머지 부분은 더 구매 여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기본이잖아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잖아요. 줄었잖아요. 근데 이걸 유지했던 게 뭐예요? 대출이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부담 가능한 6억이면 우리가 이분들이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때 아마 기재부에서 계산했을 거예요. 우리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소비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6억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보시면 네. 왜 6억이야라는 문제도 좀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상적인 PIR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선진국에서 10 정도 보거든요. 10에서 12. 소득 대비 집값. 네, 네. 그럼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가 돈을 모아서 대출을 5, 60% 받아서 10년 안에 집을 사거나 딱 계산이 맞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시장에 주는 거 아닐까. 깊은 뜻은. 그래서 지금 그냥 현재 상태에서 지금 13억, 14억인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낮아져서 대출을 덜 받는 게 낫지. 대출을 더 올려줘서 집값을 더 올리는 게 나은가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계속 던지던 뭐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 끌자. 제가 조금 전 방송에 어디 갔다 왔는데요. 약간 이제 시장 쪽으로 보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네.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책이 저소득층의 사다리를 끊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저소득층이 무슨 6억, 8억, 10억을 빌려서 제 말이요. 그러니까 집을 사요. 네. 질문 자체 프레임이 웃기잖아요.
프레임 자체가 네. 왜 그렇게 잡냐 이거. 물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네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대로 했어요. 아니 저소득층은 이미 이 집값을 못 산다. 이건 정부가 임대주택이나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는 항목이고 네.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모아서 3, 4억을 모았을 때 8, 9억 주리 집을 사고 싶은데 6억 받아서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잖아요. 그럼 집값이 내려와 주겠죠.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정부가 잘 리딩만 해준다라면 젊은이들이 묻지마 투자라든지 불안감의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재워주고 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 형태로 부동산 시장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네. 예측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가계부채가 2,200조인가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GDP 대비 100%로 알고 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하다가 작년 우리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가계 가처분 소득이 1,400조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200조가 뒤로 빚이 있는데 1,400조 가지고 소비가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죠. 맞아요. 이걸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고, 네. 맞아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사게 해주자. 네. 금융당국에서 이걸 이번 대 제 금융위에서 나왔다는데, 네. 이걸 계산을 할 때 서울의 집값을 예를 들어 중위 집값이 11억이라고 보면, 네. 그러면 소득이 뭐랄까 중산층 이상의 잘 버는 맞벌이하는 가구는 5억 정도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으면. 그렇죠. 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네, 요즘 네, 은행 맞습니다. 이런데 너무 대기업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억이면 나머지가 6억이니까 딱 맞죠. 6억 정도 대충 이렇게 나온 것이다. 네. 저는 나름 계산을 좀 잘 했을 거라고 봐요. 네. 7, 8억이면 어핑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고. 네. 왜냐하면 현재 잠재 수요자, 대기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을 체크해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뭐 그럴까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6억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기재부의 활동과 요번에 발표도 좀 특이한 게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네. 또 그것도 용산은 드문 우리 정책은 아니야 또 굳이 밝혀요. 용산은 또. 네. 그거는 이제 소통의 오류였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된 파악된 거 거였어요?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나 네. 제 이제 뇌피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 1차관이 6월 10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10일 날 임명이 되고 네. 12일 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데 딱 주요 부처 사람 4팀이 와가지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이 딱 모여가지고 부위원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워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안을 검토해요.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심각성이 위중하다고 판단되고 인식을 다 같이 했다.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총력적으로 가계부채 안정과 주거 안정을 꾀하는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발표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12일이에요. 그리고 27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고 간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기재부 차관님은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잖아요. 또 직무대행이었잖아요. 기재부 장관. 네. 공석이었으니까. 네. 그럼 직보 체제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민감한 사안이지만 오너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대통령이 인지가 정확하게 돼서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재부 차관이 이 내용이 좀 강력하니까 어떤 다른 파생되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열을 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줬을 거예요. 괜찮아? 가. 그러니까 발표를 정식으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소통이 된 건데 이거를 누구랑 했냐?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과 기재부 차관님, 금융위 분들이 직보한 것 같아요. 그럼 사이드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효정 협의가 된지 모르고 강효정 대변인이 네. 소통한 적 없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다. 네. 거기 수석들 있잖아요. 예. 수석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이 된 거라고 파악이 되고 그 내용들을 보면 금융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왜냐하면 전- 차관이 딱 임명되고 나서 네. 열흘 뒤에 발표됐으니까 뭐 이야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건 금융위가 했던 기재부가 했던 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죠. 그럼요. 책임은 내 아버지가 져야 되니까. 뭐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거고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네. 그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부동산 담당 꽤 오래 했는데 그렇죠. 고소득 흑수저라는 네. 용어는 전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뭐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소득 네, 이제 그 용어가 나왔어요. 네네. 만약에 그런 세대가 있겠죠.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요즘 뭐 피부과 의사분들은 뭐 월 얼마를 번다더라. 네. 고소득 흑수저분들이 손해를 보는 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고소득 흑수저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그게 뭐 사전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가 한 잠실 네. 32평 정도 살려고 했는데. 한 30억 넘어가죠 요즘 네, 엘스 네. 같은 게. 네. 그러면 나 저거 하나 사야지. 예. 한 15억 대출 받고 네. 나는 15억 정도 있고 네. 근데 나는 15억 대출 받아도 돼. 왜냐면 한 연소득이 2억에서 3억 가능하니까. 되니까. 예. 활력이 정부가 이거 딱 막아버렸네. 네네. 이분들은요. 지금 일시적으로 아픈 것 같지만 길게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성인인데 바로 오늘만 생각하나요? 자, 다 막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 떨어진다면 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자꾸 그 한쪽에 모델을 가지고 다른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나는 지금 살래.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집값이 좀 내려올 때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가이드에 맞을 수 있다라면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집값의 상승 효과는 분명히 감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같은 국민이잖아요. 국가와 서울시의 어떤 발전과 지방의 발전 모두 생각한다면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구나. 그래 네. 내가 조금 나중에 사야지라고 좀 마음을 좋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단지 나 지금 못 사니까 이거는 마치 뭐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자기 개인만의 입장을 편협하는 것이지 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그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그분이 일시적으로 내가 한 달 뒤에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출 받아서 그럼 대출 이제 안 나오고 좋잖아요 일단.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10에서 20% 내려간다. 나한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중장기적으로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교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이지만 네. 늘 보면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면 집값이 더 올라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한 그럼 과거 경험들이 그동안 지금 거의 우리가 2017년부터 해서 거의 한 해 쉬고 다 올랐거든요. 엄밀히 보면 2006년부터 등락이 있었지만 결론은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그 세대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득 흑수저분들이 봤을 때 네. 교수님 말이 맞아요. 네네. 근데 내년에 집값 또 오르면 교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봤더니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그동안 올랐던 거를 근거로 하잖아요. 과거는 미래 예측을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을 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외부 위기나 내부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연속 3분기째 감소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 일이고요. 네.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도 이미 시작됐죠. 2022년부터. 학교 없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네. 자, 10년 뒤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때 결혼할 때 결혼 쌍수가 최대 50만, 45만 평균이 됐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지금 몇 만이죠? 결혼 쌍수가 20만, 21만이에요. 네. 적을 때 19만 내려갔고 30년 동안에 반토막 더 났죠. 그러면 이 10만, 20만이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 50만일 때는 적정 주택 공급수가 50만이었어요. 왜 50만씩 매년 나오는 네, 결혼상이. 네. 그리고 지금 요새는 25만, 30만 원 얘기를 해요. 주거 상향과 신혼부부 기본 수요, 잠재 수요의 시장 출현으로 인한 계산을 해보면 25만, 35만이에요. 자, 그럼 10년 뒤에 통계청 인구 자료에 의하면 10년 뒤 2035년에는요. 네. 10만입니다. 10만. 이거 여러분들이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저희가 5분의 반토막 나는데 5분의 1 토막 많을 때에 비해. 더 중요한 건 세대죠. 네. 전 세대에서 저희가 한 세대 올 때 45만에서 20만으로 줄었는데 30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걸려 지금?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향후 10년, 15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일본식 아바타 형태의 주택가격 조정이 서울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 주신 계속 오른다는 지금까지는 가능했다. 왜냐하면 지금 3040이 피크예요, 인구가. 근데 이 인구가 10년 뒤에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지금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그렇다면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60에서 70%가 67, 70대 분들이 70%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10년 지나면 이제 많이 좀 다른 세계로 가시잖아요. 그때 나오는 물량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한번 길게 해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느껴왔던 이거는 피크였다. 피크 코리아 이즈 오버? 최근에 뭐 어디 유튜버가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오버를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이미 한국은 끝났다고 보잖아요. 네. 우리가 못 느끼고 지금 여기에 올인되고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온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계속 오른다. 네. 그동안은 가능했다. 왜? 이 3040 주택 핵심 구매 수요 연령의 인구수가 받쳐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 지금 올인해서 다 샀잖아요. 영끌들이. 자, 그 밑에 부분들 소득이 안 되잖아요. 더 오를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집이 더 나와요. 자연으로. 50만 명씩 돌아가시면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20만 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집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다른 시장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대비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틀리면 어떨 거냐 하는데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마칠 것 같아요. 100%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안 만나고 싶지만 그 현실은 분명히 올 텐데. 네, 빨리 언제 오느냐 늦게 오냐가 오느냐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아니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집 살 사람도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하죠. 네, 필리핀 사람이나 태국 사람들이 와서 네. 얼마나 사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와서. 그런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꼭 뒤에 붙는 질문이 1인 가구? 아니 그래도 서울의 코어 지역, 서울 핵심이요? 또 서울의 코어 지역은 네. 그래도 안 떨어질 거야. 일본처럼 30년 주택 가격이 안 오른 나라도 보면 록방기나 그 옆에는 다 30억, 50억짜리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정확한 부분은 어떻게 데이터를 보십니까? 네.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일부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핵심 코어는 나라가 망해도 부자는 안 망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핵심 코어라고 얘기하는 강남 3구 외에 마용성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입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가 되잖아요. 충분히 수요가 있고. 네. 근데 그 다들 부분이 거기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네.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50대까지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 60대가 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전 서울 토백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습니다 그냥. 왜 거기 올인하고 사나. 그냥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경험해보고 도리어 다른 대체 수요지를 찾아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어디 살죠? 한남동에 살잖아요. 단독주택에. 그럼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장기에, 압축 성장기에 네. 투자 요인이 부동산으로 전세라는 전 세계 없는 매개체로 인해 가지고 정부와 제가 볼 땐 카르텔이 전세 대출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레버리지의 리스크를 갖다가 임차인이 안게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럼 말씀 주신 코어는 당연히 그 가치가 있죠. 그 가치의 수준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끝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게 대체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환경의 대체지가. 네. 그럼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득권, 국회, 법원 이런 것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서울에 특히 그 부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대법원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러한 좀 잘못된 방식을
대법원을 세종이나 어디로 옮기면 무슨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득권은 반대하겠죠. 옮겼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균형 발전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 집값도 안정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쿠데타도 겪고 내란도 겪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분명히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젊은 세대들 중에 네. 그거를 기치로 정당을 세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지방법원 다 있고 각 대도시의 고등법원 다 있고 네. 대법원 세종시 가면 일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네. 그 대법원 가고 고위 법관분들은 싫어하시겠네요. 기득권들이 이제 그거를 정치나 이런 쪽에 다 포진해 계시니까 못 가게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말 못다이가 말 먹었잖아요, 솔직히. 펑펑 뭐 하는 일 없이 집값 올렸잖아요. 그럼 그거 옮기면 어떤 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잖아요. 이제 부자들이 존경받는 네. 그런 어떤 사상의 변화를 갖다가 젊은이들이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저 기성세대 분들이요,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 심하지 않냐.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있을 때 기득권들이 그 거부 못 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분명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 차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분들이 지금 매개체만 터지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 민주화 이럴 때 시절처럼 유엔은 경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울분이 쌓인 것 같아요. 기득권들에 대한 반감도 많고. 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아,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둬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 강남이 계속 오른다? 아, 오르죠. 당연히 자산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그거는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가는 건 인정해 주고 과도하게 지금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아니거든요. 네. 투자의 요소가 들어간 거죠. 투기 요소가. 그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 잡히다 보니까 지방 소멸 언론에서 플레이 던져주고. 그럼 지방의 자산가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서울에 사둬야겠구나. 네,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전남 저기 영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군단이죠. 네. 거길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뭐 발전소도 있고. 네. 그 특강을 원전 갔는데 있죠. 네. 특강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공통 현상이에요. 그게 이미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수강생이 한 50분 됐는데 혹시 서울에 집 있는 분 계세요?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반이 됩니다. 반이. 정말로요? 자, 이미 지방의 자산가들은 예전부터 하나는 두 가지 목적이요. 자기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자산이 있으니까 사두거나 아니면 들고 있다가 안 되면 팔고 두 개의 목적으로 사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계속. 그분들이 이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퍼지다가 요번에 다른 분들도 다 따라붙은 거예요. 왜? 지방 소멸 기사가 또 3년 전부터 막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불 붙은 게 지금 장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바뀌어지려면 말씀 주신 강남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가죠. 가는 폭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나 국민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더 이상은 좀 아닌 것 같다. 규모의 경제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패러다임이 한쪽으로 흐르면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A하고 뉴욕이 같이 가잖아요. 그 정도는 가져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뭐 고가주택 서울의 코어라는 것도 사실 어디까지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를 잘 지어놓으면 100억 넘어가는 건 저는 당연할 거라고 봐요. 저 가능하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한남동이든 어디든 요지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당 소득이 1년에 한 30조 되는데 0.1%가 14조 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계산하면 맞죠. 예를 들어 그 0.1%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가 갖고 있는 30억 이상 예금이 한 60조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도 1%가 절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50% 이상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부를 쌓았으면 부자들도 선진국의 부자만큼 자산이 구매력이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100억짜리 아파트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밑으로 가서 저 서울의 강남 외곽의 아파트 32평이 30억, 40억이 맞는가? 또 조금 더 가서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25억이 맞는가? 더 멀리 가서 시흥이나
파주나 저 맞습니다. 남양주 끝이나 네, 맞아요. 분양가 9억 11억 이게 맞나? 맞습니다. 정확해 보셨습니다.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지될 것인가? 그럼 유지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통계, 한국 부동산원 전 세계에서 주간 통계 내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의 작업이라고 봐요. 쓸데없는 통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매주 힘들게 하잖아요. 특히 서민들을.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가들 입장에선 좋은 집이고 여력이 있으면 그 가격을 주고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구조에서 사람이 원하는 집, 돈이 있어요. 근데 땅을 사서 누가 잘 지었어요. 잘 팔렸어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도 사서 좋고 네. 사업한 사람도 성공해서 좋고 거기 세금 나와서 국가도 좋고 이게 선순환 투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잖아요. 층별로 소득 분위별로.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 상위 1%가 50%의 자산을 좀 과중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분들은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의 비버리 힐즈하고 벨웨어가 보도 뉴스에 나오는 비율이 1%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200% 수준이에요. 부동산 뉴스가. 차고 나면 나와요.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부동산은 통계에서 출발했고 여러분들이 혹 가끔 얘기하는 기레기님들, 부동산 기레기님들, 펌핑 기사 이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부동산부가 따로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 전 세계에 부동산 이 팀 부서가 있는 이게 저는 대한민국만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이번 주 맨하탄 집값 평균 0.42% 또 상승해갖고 헤드라인을 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 식인 거죠. 근데 해외는 그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이낸셜 경제부서에서 한 기자가 부동산을 가끔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 접하잖아요. 특히 강남이 모두의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자들을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는 집값은 놔두고 왜 부자들 1%를 갖다 99%로 일반화를 시켜요, 기자들이. 거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출발이. 그러면 그 기사를 싹 없애고 일반 주택만 기사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심리적 안정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언론이 지금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자유국가에서 건설사가 언론의 사주가 되는 건 좋은데 기사의 패턴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는 건 좀 안타깝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부분이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압구정에 대해서 기사가 1년에 한 번 나오면 어때요? 그들의 세계를 좀 인정해 주고. 우리 나머지 99%는 사주가 아니라 고용인 입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다른 세계를 일반화시켜야지. 지금 강남이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작이 잘못됐고 이거를 제어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있고 이거를 또 뒷받침해 준 금융위원회나 이런 대출 행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지금 시장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차후로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중간 통계 없애고 정상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 달이나 두 달마다 발표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쪽 세계는 따로 놀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고 그 누군가 뭐 신문상에서 간다라면 이해하는데 나머지는 이쪽에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또 외고 그러니까 서울대를 안 간 사람 서울대를 갔다 인정을 할게요. 그냥 이 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가 아닌데 서울대 짬바를 입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놀라 그러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경제나 언론계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는 이제 그 해당 언론사 기사를 보면 오른쪽에 그 해당 언론사에 오늘 가장 많이 본 기사 1, 2, 3, 4, 5가 나오거든요. 아, 네, 맞죠. 뭐 유명 큰 경제신문 그날 제일 많이 본 기사는 여보 이러다 60억 찍겠어더라고요.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억, 70억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국민들에게 매일 소개를 하는지 저도 기자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눈 뜨고 나니 1억 뭐 이런 것들 맨날 듣잖아요. 10년째 듣습니다. 이번 대책 관련해서 갭 투자, 아까 이제 전세 대출 말씀하셨는데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 이제 MB 정부 때 나와서 굉장히 선한 의도로 나왔죠. 서민들 주거 지원해 주는데 전세금 조금 마련해서 조금 더 좋은 데 사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갭 투자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번 대책으로 그 갭 투자는 상당 부분 서울에서는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상당 부분이 아니라요. 일단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표현에서
이 맨 밑에 이제 별표에서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 이전 전에 네. 조건부 전세 대출 이제 그겁니다. 갭 투자 이거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박아놨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축 현장들이 좀 난리 났어요. 지금 뉴스에 아직 안 나오는데 네. 이거 되게 큰 충격파인데 지금 이거 정부도 조금 챙겨야 되는데요. 신축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어가지고 전세 끼고 잔금 치고 대출 받고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어쩌면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6억으로 딱 묶였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가 막 12억, 13억 갔단 말이에요. 그때 피크 때 수도권도 네. 12억, 13억짜리 수도권에 분양받은 분들 지금 약간 고민스럽고요. 그게 지난주 그 발표 나온 그날 계약을 했으면 그날 계약분까지는 대출이 6억 이상 나오도록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입주자 네. 모집 전에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이니까 이분들이 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나 계약을 했거나 대출 계약을 했거나 계약도 또 가계약금만 들어간 거 인용을 안 하고요. 정식 계약금이 들어가면 만약 27일 오전에 정식 계약금이 들어갔다. 네. 이거는 인정을 해줘요. 기존 대출을 받아서 갈 수 네, 있게. 네. 그러니까 실제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는 막아놓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분양권 전매 있잖아요. 입주 아파트를 전매할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당첨받은 분들이 네. 그분들이 지금 분양권 전매할 때 대출이 적용되는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이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이 이후에 거래가 되잖아요. 이거는 또 6억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날부터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분양권 전매도 6억으로 묶었어요. 그럼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아지겠죠.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메꿔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일단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매뉴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다행히 이번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서 갭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한 거죠. 애초에 분양 시작부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니까 분양하는 청약률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수도권은 서울은 그나마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 이 갭 투기 통로를 다 막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피부로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택 거래량 증가는 다 이거였거든요. 3040들의 생애 최초 대출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체 거래량 중에 60%가 넘더라고요. 3040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60%의 수요는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은 제가 볼 때 매물량과 상관없이 분명히 거래량은 좀 확실히 잡힐 거다. 네. 중요한 건 내년에 입주 물량. 이게 이제 적은 건 다 알잖아요. 서울 수도권 쪽이. 서울이 좀 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이게 조금 지속성이 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입주량이 괜찮고 내년 내후년 네. 가면 이제 서울 입주량이 그러면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또 이걸 좀 많이 부각시킬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집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당연하죠. 쏟아질 텐데 맞아요. 그렇다고 집이라는 게 또 금방 지어서 공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3기 출구는 막았어요. 돈은 못 빌리게 막아놨기 때문에 막았어요. 공급이 그렇지만 돼야 이게 되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대책을 보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대책하면 이 그림 보시면 공급, 세제, 거래, 대출 정책인데 대출은 막았습니다. 대출은 막았고 공급이 아직 없고 세제는 이미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없고 그럼 거래 정책이 있는데 거래는 공급부터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본청약도 포기한 사태도 벌어지고 분양가가 올라가서 네. 실제로 공급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제가 딱 15일 전에 제가 3기 신도시 LH 토지 보상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하고 제가 현황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남 교사는 100% 찍었다가 이의 신청이 들어가지고 99.7%예요. 저 이제 언제 지정된 거예요? 5, 6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정이? 그동안의 기사들을 보시면 네. 토지 보상도 안 끝나, 뭐 지작물 철거도 남아 이렇게 언론들이 그쪽으로 몰았어요. 네.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몰았거든요. 근데 현황은 틀립니다.
제가 보름 전에 확인한 이 보상은 거의 다 데이터인데요. 끝났다. 4월 말 기준이에요. 네. 그럼 5월이면 이게 6월 이 두 달 지났으니까 완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측할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실시 계획 인가하고 이제 택지 공급 계획 다 정리해서 사업시 인가 받으면 바로 공급이 돼요. 네. 그러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이 17만 원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10%밖에 분양 안 했거든요. 중요한 건 분양가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나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포기한 그것도 커버할 수 있는 조성원까지를 쓰면 네. 분양가가 예를 들면 최근에 그린벨트 이거는 이제 3기 신도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강남 일대에 그린벨트 좀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고 이제 분양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서 역세권에도 공공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7만 원에다 24만 원 공공택지가 되고 수도권에 있는 것까지 하시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가 공급을 박차를 가하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도를 나눠서 로드맵을 잡아서 시장에다 신호를 주면 신혼부부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조급함들을 대체 수요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워낙 입지가 좋고 자족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이미 된 곳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기 신도시 같이 후에 뭐 이렇게 교통이 안 들어가서 불편한 이런 시간도 좀 줄 거고 그래서 인기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청약률도 높았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전 정부에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이걸 홀딩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나는데 수도권에 공급이 되면 건설사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경쟁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홀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내년 후년 계속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거니까 2022년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없었잖아요, 건설사들이. 네. 네. 그럼 그거에 대비해서 원래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민간이 어렵거나 불황했을 때는 택지를 마련한 공공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발표할 수 있어요. 로드맵을 잡아서 올 연말부터 분양 들어간다 이런 것들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양가까지 만약에 저렴하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수서 역세권 같은데 제가 공공택지 조성 원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LH에서 그 조성 원가가 지금 얼마 조성비라고 그러죠. 700 몇십만 원이니까 제곱미터당 한 2,1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땅값이 2,100만 원이면 강남이 지금 1억인데 5분의 1 값이에요. 이거 분양하면 MB 때 반값 보금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강남 집값을 사겠어요? 기다렸다고 당첨할 기회를 내가 되든 안 되든 확률이 적지만 기다리는 대기 심리가 생기잖아요. 네. 수요가 안정 효과가 생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세밀하게 잡아서 그 분양 받으려고 기다리니까 기다리죠. 저부터 다른 부동산 시장은 더 식을 수 있다. 실제로 MB 때 그랬잖아요. 네. 그거 딱 던지고 나서 주택가가 안정됐잖아요. 4년 동안. 그러면 그 정책을 좋은 건 받아들여서 이 공급 정책과 분양가 조정 정책을 함께 쓴다라면 네. 청년들은 충분히 기다릴 거예요. 이 기다려줄 수 없는 환경들을 대출로 펌핑을 하니까 같이 따라갔지만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잘 못 잡고 자꾸 실패를 하니까 그랬었지만 이번에 대출 정책을 나온 걸 보면 만약에 이 로드맵이 명확하게 투명성도 있고 실행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이터들을 정부가 공개를 한다라면 네. 젊은이들과 신혼부부가 무주택자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고 그렇다면 시장은 안정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잠시 뭐 영끌하고 이런 분들 고통은 있겠지만 3, 4년 후에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연령 감소와 맞춰주는 지점에서 우리가 충격을 안 겪고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책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신호들을 시장에 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현실은 저기까지 집값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고향 창릉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건 바로 옆.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 3기 신도시 중에 고향 창릉 제가 그때 필드 기자하고 있을 때로 한 3년 전에만 가도 이제 보상 끝난 다음에 택지 판매할 때 심지어 주상복합 용지도 그때 워낙 경기가 그때는 안 좋았을 때니까 건설사들이 땅을 안 사갑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은 그 조성 원가 대비해서 조금만 남기는 식으로 LH가 가격을 더 낮춰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가격에는 남기면서 팔 수 있겠다. 그러면 건설사도 들어오고 당연하죠. 그 가격에 팔면 실수요자들도
그래? 저기 그렇죠. 한 30% 할인해 준다. 그럼 나 2년 기다렸다가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뜨거운 지역의 수요를 좀 누그러들 수 있지 않느냐. 거의 90% 적중합니다. 예. 네. 저는. LH는 싫어하겠네요. LH는 조금이라도 땅값 더 받아갖고 빚 갚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사실 근데 네. LH 분들은 좀 일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결국 책임질 거니까. 부도난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결국 이제 그 물을 여기 담냐 저기 담냐거든요. 이게 우리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워낙 세니까 이제 택지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를 좀 싸게 팔아서 LH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손해 안 봅니다. 아니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익을 덜 보죠. 국민들이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싸게 한다면 국민들 주머니가 조금 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에 도움이. 이 돈이 이익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LH는 엄밀히 말씀드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민간 기업 논리 들이대면 안 되죠. 그렇죠? LH가 또. 제가 뭐 LH 편드는 건 아니지만 LH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십만 채의 임대주택을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나라 땅 팔아갖고 늘 자기 돈으로 안 해요. 나라 돈으로 하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공급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코어 서울에 한복판이야. 강남 상구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재건축 용적률 더 풀어주고 공급 늘려야 돼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제 그 정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좀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책 발표 공약집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공약집 안에 그 재건축 재개발 그 완화해서 공급 확대 이게 돼 있는데 괄호를 치고요. 괄호 안에다가 공공성 기여 강화 원칙을 기본으로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말 뜻을. 그렇다면 이게 용적률 올려서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데 공공 기여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많이 도움은 안 되는구나 판단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신 이제 고밀 복합 개발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뭐 배터리 시티나 허드슨야드 이쪽에 뉴욕의 한복판에 워낙 살려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 같은데 정비차 이런데 뭐 1,500%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말씀드린 그 도시들은요 다 3,000% 2,500% 했습니다. 맨하탄이야 뭐.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울 사대문 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청량리에 가시면 왜 청량역도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풀어가지고 1,000%씩 다 올렸잖아요. 근데 너무 빽빽한 지역. 너무 빽빽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주위에 일반 주택이 있고 공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쾌적성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있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순순히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의도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면 국회 옆에 공간 여유지 많거든요. 그쪽에 한 2,500%짜리 팍팍 세우면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됩니다. 입지 좋잖아요. 이런 거 공공분야 택지잖아요. 이런 전향적인 그럼 역세권하고 좀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도로처럼 우리가 뭐 지하 터널 뚫어서 뭐 잘 만들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다 연결해 주면은 입지 좋은 데다 2,000%씩 하면 그런 곳을 서울에 한 서너 군데 핵심 지역을 4핵심을 딱 적어서 아주 높이 올려도 되는 것은 확 풀어주자. 뉴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릉 같은 경우도 태릉 주위에 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럼 태릉 여기 있잖아요. 거기 다 친구도 났거든요. 태릉 그쪽에다가 고밀도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수요 공급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주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미 LH나 이런 데서 연구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격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한다면 제가 볼 때 이 공급 문제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봅니다. 4분밖에 남지 않아서. 벌써요? 근데 이제 국회 옆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여의도 쪽은 8층으로 층수 제한합니다. 국회보다 더 높은 건물은 그걸 왜 제한하냐고요. 국회보다 더 높은 건물은 올리지 마라. 그 건방진 국회죠.
그렇지 옛날 않아요? 제도인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옛날 제도인데. 그러면 그 네. 멋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아래에 있는 느낌이지만 누가 국회의원을 무시하겠어요. 아, 저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네.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질문은 네. 네. 서울에 그렇게 계속 높게 올리면 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집 살 사람은 없는데 네. 서울에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집이란 게 가만 놔두면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새 집은 지어야죠. 네, 그런데 네. 서울에 자꾸 이렇게 가구수를 많게 해주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높이 올리면 지방은 이미 얼어가지고 녹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 발전에 이번에 부산 해수부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처럼 아까 뭐 앵커님하고 저랑 말씀 나눈 중에 대법원 가고 이런 것들 사실 누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나올 어떤 패러다임이 좀 잡혀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지방 소멸 문제는 지금 그동안 대출 정책이 기반됐고 여러 가지 카르텔이 움직여가지고 서울 집중 현상을 부추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죽는구나 잘못하면. 네. 물론 코어는 살아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의 어떤 여론화 될 것이고 네. 그 시점에 분명히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거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정권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고 젊은이들이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기득권들이 봐도 보이고 미안할 정도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캐스팅 보드잖아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것들. 네. 그분들이 소리를 내고 정상적인 논리를 핀다라면 기득권을 아마 다 박수치고 따라줄 겁니다. 그러면 균형 발전이 시작되는 시작인데 그 부분을 정책으로만 할 수 없고 정책은 여론 따라가잖아요. 그 우리 청년들이나 요새 청년은 40까지라며요. 40까지 결혼들을 잘 하기 힘드시니까 네.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이제 일어서시면 제가 볼 땐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도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소득 흑수저라는 말 제가 여러 단어에 꽂혀가지고 네네. 아니 고소득 전문직, 뭐 고소득 현금 많은 부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네.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흑수저가 나왔는지 그런 걸 잘합니다. 그쪽 분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